주간 브리핑. 2015년 12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한겨레 박용현 논설위원의 칼럼 왕실이 불타는 듯 어지럽구나 의 일부를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주간지 한겨레 21 편집장으로 일하던 2008년 태국 왕실에 관한 기사를 실었다. 몇 대목 소개하면 이렇다. 태국은 입헌군주제라지만 왕실의 실권이 대단하다. 왕의 동생인 공주가 사망하니까 보름 동안의 국장과 100일 동안의 애도 기간이 이어졌고 10달 뒤에 90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서 또 장례식을 치른다. 왕실 모독죄라는 것이 있어서 영화 상영 전에 왕실 찬양가가 흘러나올 때 기립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왕실 비판은 3년에서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외국인도 예외는 아니다. 영국 BBC 방콕 지국장이 토론회에서 왕실을 모독했다고 고발당해서 곤욕을 치렀다. 기사가 나간 다음 주한 태국 대사관에서 찾아왔다. 기사의 팩트를 따지지는 않았다. 그저 왜 이런 기사를 쓰느냐는 항변만 들었던 기억이 난다. 태국을 잘 몰랐다가 저 기사를 통해 좀 이상한 나라라고 느끼던 차에 외교관의 항의 방문을 받고 확신하기에 이르렀다. 아, 이 나라는 독재 국가구나. 먼 나라 주간지에 실린 왕실 비판 기사에도 이토록 파르르 떨면서 대응하는 걸 보면 개인 숭배와 공포 정치의 정도를 알만하지 않은가.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꼴이 된 셈이니 얼굴이 달아오른다. 미국 주간지 더 네이션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사, 즉 독재자의 딸이 노동자를 탄압하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은 데 대해서 뉴욕 한국 총영사관이 항의했다고 한다. 언성을 높여서 항의했다는 점은 부인했지만 의미 없다. 그날의 태국 외교관도 정중했지만 나는 속으로 참 한심하다라고 여겼을 뿐이다. 더 네이션 편집장과 기자는 한국 외교관의 이례적인 반응을 접하면서 자신의 기사에 한층 확신을 가졌을 것임이 틀림없다. 더욱 창피한 것은 기사에 그려졌던 태국의 비현실적 현실이 지금 이 땅에 고스란히 펼쳐지고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 좀 뿌렸다고 무려 7달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박성수 씨의 고난은 왕실 모독죄를 무색하게 한다. 대통령을 골룸에 비유한 의사가 대통령 모욕죄로 기소된 터키도 세계적인 웃음거리인데 터키는 대통령 쪽이 직접 고소했음에도 불구속 재판이었다. 반면 박성수 씨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고소도 없었는데 경찰, 검찰, 법원이 알아서 잡아가두는 이런 몰골이었다. 한국 상황은 웃음이 아닌 공포의 대상이다. 그뿐인가? 자신이 운영하는 가구 공방 창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독재자의 딸로 표현한 포스터를 붙인 황모 씨는 경찰 형사 10여 명에게 시달림을 당했다. 경찰이 독재자의 딸이라는 근거를 대라고 요구한 건 웃어넘긴다 해도 내 창문에 포스터 하나 붙였다고 경찰이 우르르 몰려드는 현실은 또 얼마나 공포스러운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표현을 빌리자면 주거지 마당이나 창문에 의견을 내거는 것은 특별하고 중요한 표현수단이기 때문에 존중돼야 한다. 신문 광고를 내거나 거리로 나설 만한 재력도 시간도 없는 이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값싸고 편리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신문 기자가 기소된 것까지 더하면 태국과 한국의 상황은 싱크로율 100%에 가까워진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유가 하락은 산유국을 비롯한 이머징 마켓 전체의 펀더멘털 훼손을 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위안화 약세는 중국과 연관이 높은 아시아 통화권의 통화 약세를 수반을 하게 됩니다. 한국의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별로 없어진 거죠. YTN과 인터뷰한 박성현 삼성증권 책임연구원의 말이었습니다. 공급 과잉으로 저유가 기조가 유지되고 있죠.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의 최근 감산 합의 실패의 여파, 이 여파가 국제유가를 1배럴에 $40 밑으로 떨어뜨리게 했습니다. 이 때문에 석유 등 원자재 수출국 그리고 신흥국의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원달러 환율은 이틀째 크게 올랐고 신흥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주가도 급락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자진퇴거토록 요청드립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경찰은 불가피하게 법적 절차에 따라 영장 집행을 할 수밖에 없으니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말이었습니다. 경찰이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에 대해서 체포영장 집행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늘 낮 4시가 시한인데요. 그때까지만 기다리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조계사 경내 진입을 암시한 건데 이에 대해서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유감의 뜻을 밝혔고 민주노총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업무 시간에 그 똑같은 기사에 똑같은 비슷한 류의 이제 논리를 가지고 댓글을 달았다는 점에서 이게 조직적으로 그 윗선의 지시나 아니면 혹은 그 암묵적인 묵인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선웅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강남구 의원의 말이었습니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구룡마을 재개발부터 현대차그룹의 한전부지 개발 문제까지 사사건건 부딪혀왔지요. 이런 가운데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서울시를 비방하는 온라인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아왔습니다. 강남구청은 개인이 한 일일 뿐이라고 해명했는데 서울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이담채 김치,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 코골이 119, 재미월드, 구이동 대양참치, 대한공경매사협회, 연지연 곰탕이 함께합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잠시 제멋대로 돌아가는 생각들을 멈추고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돌아봅니다. 마음은 몸을 돌보라 합니다. 몸이 마음입니다. 속상하기 쉬운 연말연시 국내 농가의 깨끗한 수경 재배로 키워 맛의 풍미가 다른 새싹당 콩차를 당신에게 선물하세요. 회원가입 없이 전창걸닷컴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특히 보수 성향의 일간지를 읽다 보면 이 나라의 집권당이 야당인 것 같습니다. 그중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만 그만두면 희망의 나라가 될 듯합니다. 자, 그러나 집권당은 여당이죠. 여당 원내대표 출신이면서 대통령 최측근인 경제부총리. 그가 곧 그만둡니다. 그의 성적표는 어떠할까? 한겨레 신문을 펼쳐보겠습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년 6개월 동안 서민들에게 주택가격 부양과 반값 세일 같은 미끼를 끊임없이 던졌습니다. 소득이 늘지 않았지만 서민들은 치솟는 전셋값에 지쳐서 빚을 내 집 마련에 나섰고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늘려서 돈을 썼습니다. 그 결과 가계는 더 무거운 빚더미에 눌리게 됐고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위험은 더 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빚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 이런 최경환 부총리의 일관된 전략은 그 목표 달성에도 실패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3년 만에 다시 뒷걸음질 쳐서 2%대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가지 이유 탓을 듭니다. 한겨레가요. 최경환 부총리가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6월 대출 규제 완화를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한겨울론이었는데요. 부동산 급등기에 맞춰서 설계된 가계대출 규제를 침체기에도 유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강력하게 저항했지만 친박 실세의 위세에 밀렸습니다. 지난해 8월에 시행된 총부채 상환 비율의 완화, 또 담보 인정 비율 완화, 이런 조치를 내렸는데, 이 조치는요, 빌려간 사람이 갚을 수 없을 지경까지 돈을 얻어가도록 빌려주는 조치를 말하는 겁니다. 가계부채 증가에 뇌관을 건드린 셈입니다. 최근에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까지 급증하고 있죠. 10월 한 달 동안 마이너스 통장 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포함한 기타 대출이 4조 3천억이 늘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소비 활성화를 내세워서 추진한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등 반값 할인 행사와 개별 소비세 인하가 주된 요인인데, 주머니가 빈 가게가 빚을 내서 옷과 자동차를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덕분에 10월 소비가 5.8% 증가하는 등 반짝 효과가 나타났지만 가계부채 급증이라는 구조적인 위험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당장 눈앞에 지표, 지수, 통계, 이거 분칠하려고 애를 써왔다는 거지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한국 경제의 맥은 무시한 채 이러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서민 경제가 위기를 만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발의 오줌 누기라는 말은 이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한국일보 사설로 이어가겠습니다. 양극화 심화로 부의 불평등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표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사회의 분배 구조가 전반적으로 악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사설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 빈곤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니계수, 즉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지요. 이 지니계수는 소득과 지출 측면에서 모두 정체되거나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에 수저 계급론을 내세웠던 김낙년 동국대 교수는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 자산 상위 10% 계층에 전체 부의 66.4%가 쏠려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2000년에서 2007년까지의 연평균보다도 높아진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불평등 심화 추세가 반전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돌입한 상태에서는 부의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분배구조 개편과 노동개혁을 주문했습니다. 한국일보 참 이상하죠? 부의 쏠림 현상이 심해진다고 이야기하면서 노동개혁을 왜 대안으로 제시합니까? 재벌개혁이 우선 아닙니까? 한국일보 논조가 점차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한국일보의 소유주가 된 이후로 심화돼 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예상했던 바이기도 합니다만은, 다만 복지의 강화, 이것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점이 걱정되는 조선일보입니다.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이 내년 총선을 대비한 비공개 워크숍에서 현재 한국인들은 경제성장보다는 복지국가 건설과 사회격차 해소를 더 중요한 시대정신으로 꼽고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 총선 시대정신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서 여의도 연구원은 온 국민이 다 함께 행복한 선진복지국가를 20대 총선의 큰 전략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2년 대선 때 새누리당이 국민행복시대라는 슬로건 아래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내세웠던 것처럼 내년 총선에서 사회격차 해소와 복지에 방점을 둘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복지 확대 안 된다. 세금을 더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래왔던 조선일보 아니겠습니까? 여당이 총선에서 복지 깃발을 또 내세우려나, 이런 제목을 달면서 경계하는 듯한 뉘앙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난 총선 대선 복지, 경제민주화 얘기했는데 실현된 게 있습니까? 선거 때나 하는 얘기지요. 새누리당한테는 말입니다.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에서 했단 말입니다. 아이를 낳기만 해라. 국가가 키워주겠다. 만 5살까지 무상 보육, 무상 유아 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대통령이 약속했습니다. 되고 있습니까?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교실을 무료로 제공하겠다. 되고 있습니까?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하겠다. 되고 있습니까? 대학생 반값 등록금 실현하겠다. 되고 있습니까?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 되고 있습니까?
최저임금 현실화하겠다. 되고 있습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서민들이 전셋값 걱정 안 하게 만들겠다. 되고 있습니까? 하지도 않았고 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되는 복지 공약, 새누리당 또 하겠다는 겁니다. 한 번 속을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지난번에 한 번 속으셨는데 이번에 두 번째 속으시겠습니다. 한 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나쁜 놈입니다. 그러나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입니다.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는 건 둘째치고 본인의 수면 건강이 무엇보다 걱정됩니다. 한 방을 써야 하는 부부와 연인, 군입대나 기숙사 입사를 앞둔 청년, 코수술, 비싼 양압기 구입, 이젠 안 하셔도 됩니다.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 걱정 마세요. 99%의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스마트폰, 물통, 무휴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니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이 비서관에게 월급 상납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나흘이 지나도록 당 지도부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동아일보 기사도 눈길을 끕니다. 앞서서 박대동 의원의 전직 비서관인 박모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월급 가운데 120만 원을 13개월에 걸쳐서 상납했다라고 주장했었지요. 박대동 의원은 3일 뒤에야 기자회견을 열어서 월급을 내놓으라고 강압한 적이 없고 사실이 왜곡되거나 과장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의원실에서 카드 단말기로 시집을 강제로 팔았다는 그런 의혹, 그 논란을 두고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의 문제에 침묵하는 것은 전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라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을 비판했던 터였습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새누리당입니다.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아성이고 새누리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서울 강남구청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남구 공무원들이 댓글을 통해서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서울시를 비방하거나 신현희 강남구청장을 두둔해온 정황들이 확인됐습니다. 강남구는 댓글은 공무원 개인이 한 일이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지만 업무 시간에 특정 부서 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댓글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는 조직적 여론 조작으로 봐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어제 경향신문 보도 내용이 이랬지요. 한겨레가 지난 9월부터 11월 포털 사이트 네이버 등지에 게재된 강남구 관련 기사들의 댓글을 분석해봤더니 신현희 구청장이 신설한 도시선진화 담당관 소속 5개 팀 직원 가운데 최소 4명이 주도적으로 댓글 달기에 나선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사람들 근무 시간에 말이죠. 일은 안 하고 5명 중에 4명이 댓글을 달았다? 이게 어떻게 조직적인 여론 조작이 아니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특정 기사의 경우 포털의 전체 댓글 5개 가운데 이들 공무원의 댓글만 4개였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강남구 선진화 담당관 주무팀인 시민의식 선진화팀 직원 6명 가운데 3명의 아이디가 포함됐습니다. 강남구는 이모 팀장과 주무관 2명만 댓글을 썼고 나머지는 없다라고 해명했지만은 사실이 아닌 셈입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수사 의뢰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도 궁금하시죠?
강남구청장을 깨려고 증인으로 채택했구만. 치사한 것들.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도 꼴의 정치인이라고 요상한 것들은 잘도 따라하는구나. 욕은 새정치연합 지들이 해놓고 웃기시네. 뭐 이런 글을 달았다는 겁니다. 예, 정말 웃깁니다, 이 사람들. 신현희 강남구청장이 지난 10월 중순 구의회에 출석해서 그 전날에 인터넷 기사에 달린 강남구를 호응하는 댓글을 구의원과 방청객들에게 배포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경향신문 후속 보도, 이것도 눈길을 끕니다. 이 기사에 달린 댓글 일부는 댓글 부대로 지목된 시민의식 선진화팀 공무원들이 작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셀프 댓글로 자화자찬을 한 셈입니다. 경향신문이 취재해봤더니 신현희 구청장은 10월 15일 강남구 의회 구정질문에 출석해서 안타깝습니다. 제가 어제 연합뉴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기사에 달린 댓글 24개, 이거 다 의원님들 보시고 저 뒤에 계신 방청객도 보실 수 있도록 카피해 주십시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당일에 새정치민주연합 이관수 고의원이 강남구가 서울시와 각종 현안 문제로 사사건건 갈등을 벌인 끝에 신현희 구청장이 강남특별자치구 선언까지 한 것을 두고 여론 악화를 우려하니까 민심이 왜곡됐다라면서 반대 증거를 들고 나온 겁니다. 민심은 내 편이다. 봐라, 댓글에 나를 지지하지 않느냐.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근무 시간에 조직적으로 달았던 댓글이었습니다. 자, 새누리당 소속의 김명옥 구의장이 배포를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전달이 무산됐는데요. 새누리당 소속의 구의장과 신현희 구청장의 공방, 예, 육성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 어제 연합뉴스 기사 댓글 준비했습니다. 왜 배포 못하게 합니까? 구의원님들께 배포해 주시도록 의장님 말씀해 주시죠. 저 의장으로서 저는 배포를 불허합니다. 왜 불허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잘못된 왜곡된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어제 연합뉴스에 여기는 24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20개 구청 의견에 대해서 댓글 찬성입니다. 우리 강남구청의 입장을 어제 옹호를 제대로 해줬어요. 연합뉴스에서. 자, 의장님께서는 강남구민의 대표하는 의장님이신지 분명히 의사를 밝혀주십시오. 당연히 강남구민이고 저는 강남구에 30여 년을 살았습니다. 청장님보다 훨씬 오래 살았습니다. 오래 사신 분이 그렇게 강남구에 반대 의견을 지금 찬성하신 겁니까? 반대 의견이 아니고요. 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자는 겁니다. 저는. 본회의장은 자, 제가 지난주에 외국 갔다 왔어요. 외국 갔다 와서 잘못된 기사가 나와서 어제 CBS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해서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이 되면 이렇게 질서를 안 지키시면 되시겠습니까? 청장님, 자중하십시오. 똑바로 하십시오. 청장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 들어가라는 말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청장님, 법치행정인데 법을 지키셔야죠. 법을 지키셔야죠. 자기 직원들이 쓴 댓글을 갖고 이게 여론인 양 호도하는 신현희 구청장. 예, 강남특별자치구 운운하는 그 엽기적 발상을 보면 사실 놀랍지도 않습니다.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법원 경임의 실제 투자 전 과정이 궁금하신가요? 단지 투자 과정만 궁금한 것이 아니라 고수의 경지도 맛보고 싶으신가요? 고수익 우량 물건을 스스로 고르고 시세조사와 분석도 스스로 하고 명도도 겁없이 해내는 그런 경지에 이르고 싶으신가요? 법원 경임의 시작인 우량 물건 검색부터 시세조사와 분석, 수익률 분석, 낙찰가 결정, 잔대금 대출, 경매의 명도 및 사후 처리까지 도기한 협회장에게 직접 1대1로 경매 과외를 받으세요.
본 과정은 교육생 본인이 직접 실제 투자를 하면서 물건 관련 지식을 배우고 명도도 직접 하고 법적인 처리도 직접 해가면서 경매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획기적인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상담 받으세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대한공개매사협회를 검색하세요. 02-888-5704.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야당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 경향신문도 비주류 떼쓰기에 힘을 실어주는 것일까요? 우선 한겨레 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팎에서 안철수 의원의 탈당을 막으려면 문재인 대표가 이선 후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주류는 물론이고 주류 쪽에서도 문재인 후퇴, 이에 동조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중립 성향의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문재인 대표는 안철수 의원과의 협력 체제가 불가능하다면 본인 책임 아래 총선을 이끌겠다는 건데, 호남 민심 회복이 안 된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까지 탈당한다면 선거를 어떻게 치르겠느냐? 라는 걱정이 많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중립 성향의 수도권 의원들은 이런 우려 속에 수도권 의원 모임을 열기로 했지만 자칫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모임을 급히 취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경향신문은 제1야당 통합의 책임을 진 쪽은 문재인이다,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그 사설 내용은 이러합니다. 문재인 대표가 총선 승리를 원한다면, 아니 최소한 패배를 바라지 않는다면 새정치연합의 모든 역량을 끌어모아야 한다. 문재인의 친구 노무현 전 대통령은 생각이 전혀 다른 재벌 2세 정몽준 의원과도 손을 잡았다. 지지층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였다. 그것이 정치다. 문재인 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를 포함해서 야권의 모든 자원을 포용하지 않고는 총선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안철수 전 대표가 요구해온 혁신 전당대회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이에 버금가는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안철수 전 대표가 다시 함께할 수 있는 출구를 열어줘야 한다. 필요하다면 대표직도 내놓을 수 있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야당이 4분 오열한 채로 내년 총선을 치른다면 결과는 명약관화하다. 불을 보듯 뻔하다는 말이죠. 새정치연합이 총선에서 참패하고 개헌선, 즉 200석 이상을 새누리당에게 헌납하고 나면 다음 대선은 아예 치러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미 새누리당 내에 친박근혜계에서는 공개적으로 개헌론, 그것도 이원 집정부제를 들먹이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자신의 실패가 개인 문재인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어제 저녁에 국민TV가 주관한 문재인과 함께하는 국정화 저지 토크 콘서트에서 문재인 대표가 현재 야당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역사 전쟁을 말하면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지금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그 여당에서 개헌 이야기도 나왔죠. 이원 집정부제, 반기문 총장을 대통령으로, 또 누구죠? 누구는 또 총리로. 결국 지금 이 박근혜 정부의 어떤 민주주의 퇴행, 이런 것이 지금 이제 독재로 치닫고 말하자면 앞으로 이 장기 집권까지 획책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갔다고 봅니다. 우리가 다음 총선 때 이 충분한 견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 박근혜 정부의 폭주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반드시 총선에서 이겨야 되고, 또 총선에서 이기는 유일한 길은 야권이 야당이 단합하고 통합하고 국민과 함께 가서 새누리당하고 맞서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함께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거꾸로 이제 돌아온 답은 말하자면 이제 대결하자. 이제 그렇게 가게 되면 단합은 고사하고 또 이제 분열의 길로 갈 그런 이제 취지하고 무관하게 그렇게 될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는 저는 아까 이렇게 격려 말씀들도 해주셨는데 어쨌든 우리 국민들과 또 우리 당원들만 보면서 이게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향신문 칼럼 국정원의 빅브라더 욕망. 네, 이 내용의 칼럼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국정원 권능을 강화시키려는 여당의 대테러 방지법의 본질을 짚은 그런 칼럼인데요. 우선 질문을 하나 던져본다. 만약 당신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와 내용을 국정원이 다 감시할 수 있다면 동의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사이버 테러 방지법은 테러 방지의 미명 아래 국정원에게 사이버상의 모든 정보를 감시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수많은 정보 중 무엇이 사이버 테러와 관련된 정보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국정원이 사실상 사이버상의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사이버 테러의 선제적인 예방 목적으로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니 법원의 영장 발부와 같은 법치주의적 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국정원은 민간의 정보통신망에 무차별적으로 접근하고 제한 없이 정보를 수집할 권한을 갖는다. 그러니까 이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게시된 그 게시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메일, 아이클라우드, 그리고 문자 메시지 이거 다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영장 없이 말이죠. 국정원이 사이버 세상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감시자가 되는 셈이다. 게다가 법안을 보면 국정원에 정보통신망의 안전에 관한 책임도 부여한다. 따라서 국정원은 산하의 보안관제센터를 통해서 공공정보통신망뿐 아니라 민간의 정보통신망에 대해서도 사이버 보안에 대한 취약 정보를 수집 분석할 수 있다. 인터넷상의 모든 서비스에 은밀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 권한을 갖게 된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정보의 왜곡, 전파까지 사이버 테러 개념에 포함시켰으니 국정원은 인터넷 댓글이나 SNS상의 모든 게시글에 대해서도 정보 수집과 감시가 가능해진다.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에 시민들의 말과 글을 감시했던 긴급조치 9호가 사이버 세상에서 화려하게 부활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그럼에도 사이버 테러 방지법의 제정에 동의하는가? 나는 절대 동의 못한다. 그 법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는 빅브라더 감시자의 탄생법이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도 평화적으로 집회한 분들까지 다 폭도로 모는 그런 박근혜 정부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인터넷상에서 정권 비판 글을 쓰면 종북, 그리고 테러 우범자, 그리고 폭력 시위자, 소요 선동자 이런 식으로 매도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말이죠. 지난 대선 때 해서는 안 될 선거 개입으로 국기문란에 표본을 세운 국정원 아닙니까? 이런 국정원에게 왜 칼을 줍니까? 한겨레 기사를 또 보겠습니다. 시위 막는 차벽 대신 시위대를 돕는 스웨덴 경찰.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시위대의 스피커 소리와 구호 소리가 꽤 시끄럽네요. 소음 허용 한도가 얼마나 됩니까? 2011년 12월 10일 4명의 한국 경찰관, 한국 학자로 구성된 연구팀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대규모 시위 현장을 살펴보다가 현지 경찰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스웨덴의 집회 시위 관리 방식을 살펴보기 위해서 현지를 찾아갔는데요. 스웨덴 경찰은 소음 한도를 규정한 법규 자체가 없습니다. 이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시위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요. 시민들도 이를 용인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스웨덴 경찰은 지역 주민들이 집회 소음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법원이 집회 시위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소음을 용인해야 한다라고 판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라고 경찰관은 말했습니다. 시위가 벌어진 곳이 어디였느냐? 놀랍게도 스웨덴 왕궁과 국회의사당 바로 옆이었습니다. 연구팀에게는 이 장면이 놀라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좌파들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노벨 시상식 때문에 전 세계의 이목이 스웨덴에 집중될 때라서 집회 시위의 효과를 높이기에 좋은 날이란 점을 명시하고 있었다.
스웨덴 경찰은 이런 점을 알고서도 집회와 시위를 모두 용인하고 있다는 점이 실로 놀라운 일이다. 한국으로 돌아온 연구팀은 논문에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게다가 이들이 목격한 대화경찰 제도도 놀라움이었습니다. 시위 현장에 배치되는 대화경찰의 역할은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과 수시로 대화하면서 불편사항을 듣고 이걸 당국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집회 시위에 대한 이런 접근은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폭력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시위대는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프랑스, 독일, 스위스에서는 경찰이 시위대 요구를 돕는 조정자 역할까지 한다고 하는군요. 폭력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시위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집회 참여 시민들을 폭도로 몰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매우 대별되고 대조됩니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민주진보 포털 시민의 날개가 드디어 12월 10일 문을 엽니다. 뭘 할 거냐고요? 우선 총선과 대선 투개표 감시를 시민이 직접 하는 공정선거 감시단을 만들고요. 또 알바단을 박살내는 SNS 대응본부, 또 좋은 후보를 당선시키는 정당별 응원단도 만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베타 버전 테스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먼저 써보시고 좋은 의견 많이 내주세요. 최고의 연대는 입금인 거 아시죠? 농협 301-0182-2885-41 사단법인 시민의 날개입니다. 개발비 10억 원을 모으는 일시 후원, 그리고 운영비로 쓸 CMS 월 회원 많이 등록해 주세요. 팬티 속에 찰흙을 붙였습니다. 일부러 손가락을 절단합니다. 왜? 군대 안 가려고. 예.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에게 제출한 병역 면탈 적발 현황에서 드러난 엽기적인 사례들입니다. 중앙일보에 나와 있는 건데 최근 5년 동안 불법으로 군대를 안 가려다가 적발된 사례가 151건이라고 합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고의로 체중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겁니다. 군 관계자는 살을 찌우면 4급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대신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몸무게를 30에서 50kg 늘린 경우도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 신검 볼 때요. 살을 엄청나게 뺐습니다. 뭐 군대 가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좋아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살을 뺀 건데 때마침 신검 시기가 겹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근무요원을 다녀왔던 그런 전력을 말씀드립니다만 체중뿐 아니라 키를 속이는 병역 기피자도 적발됐습니다. 서모 씨 같은 경우 징병검사를 받으면서 담당 직원도 모르게 무릎을 슬쩍 굽히는 수법으로 키를 줄여서 군 복무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체 일부를 훼손해서 병역을 기피하는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종아리와 허벅지에 있는 뼈를 늘려서 키를 키우는 수술을 한 다음 하체가 불편하다라는 후유증을 위장한 그런 장애인도 있었고요. 어깨 관절을 파열시키거나 습관성 탈골증으로 보이기 위해서 관절을 빼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고 병무청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발기부전 주사제를 놓은 다음 양쪽 고환을 제거하는 그런 사례도 발생했다는 겁니다. 아니 군대 가기 싫어서 불알 두 쪽을 뗐다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엽기적이고요. 한국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종합편성 채널에서 드라마가 실종됐습니다. JTBC가 최근에 종영한 송곳 후속으로 지난달 28일부터 드라마 스페셜 빠담빠담
재방송이 편성됐습니다. 2011년 12월에 전파를 탔던 드라마인데 노희경 작가의 종편 진출작으로 해서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외부에서는 최근 드라마가 연이은 실패를 하는 바람에 신규 편성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 케이블 채널 TVN에서 같은 시간대 방송 중인 응답하라 1988에 대적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나돌았습니다. JTBC는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 나머지 3사, MBN, TV조선, 채널A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불모지가 돼버렸습니다. 지난 1월 MBN 천국의 눈물, 5월 TV조선의 위대한 이야기, 이걸 끝으로 MBN과 TV조선은 신규작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널A는 2012년 굿바이 마눌 이후로 명맥이 끊겨서 사실상 드라마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종편들은 수익성 악화로 인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편당 수억 원의 제작비를 들여서 야심차게 준비해 봤자 지금 같은 1에서 2%대 시청률에 그쳐서는 손실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JTBC 관계자도 드라마는 편당 적어도 2억에서 3억의 제작비가 드는데 이 정도면 예능 3편도 가능한 수준이라면서 한 번 망하면 손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순수한 투자 개념이 아니면 수익을 바라는 것은 힘들다,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대신 보도 시사 프로그램과 집단 토크쇼 등 돈이 안 드는 스튜디오 제작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합편성 채널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한 종편 재승인 심사 중에 프로그램 기획 편성 등의 적절성 항목에서 종편은 모두 재승인 기준점 이상을 받았습니다. 드라마에서의 판타지와 상상력을 이 보도 시사 프로그램 토크쇼에서 펼치는 종편들 아닙니까? 거짓말, 허황된 이야기, 억측, 과장, 왜곡. 그걸 방송통신위원회는 드라마로 봤던 모양입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경 말씀처럼 세월호 유족을 위로한다며 한 말이지요. 그러나 바울이 했던 이 말의 본질은 소통의 능력을 키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월호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무시하며 모른 척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 하기보다는 들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오늘의 날씨. 오늘 수도권과 영서지방에 계신 분들은 미세먼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 정체로 인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중국의 미세먼지와는 무관하다고 하는군요. 낮 동안에는 비교적 온화하겠는데 낮 기온 서울 10도, 부산 16도로 어제만큼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충청과 남부지방에서 겨울비가 내리겠습니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한겨레 칼럼 대통령이 정말 테러를 막고 싶다면 일부분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는 재난 대처에서 무능력을 드러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어떻게 수립할지부터 먼저 고민해야 한다. 재난방지법이 있었지만 참사를 막지 못했고 국가의 대응 체계는 무력했다. 전문가들은 그 어떤 법을 동원해서라도 테러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어떤 사건이든 왜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다각도로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기존의 대응 체계와 능력을 진단, 평가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국민에게 고백해야 한다. 입법이 필요하다면 정부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의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정부에다가 권한을 부여함과 아울러 민주적 통제장치가 있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민주공화국에서는 상식에 속하는 해법이다. 정부가 진정 국민의 안위를 걱정한다면 잠재적인 테러 가능성에 대처하는 것에 앞서 죽어가고 있는 국민들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9년 동안 이라크 전쟁에서 사망한 이라크 군인,
경찰, 반군의 수가 3만 9천 명인데 같은 기간 한국의 자살자 수는 자살 예방법이 있음에도 11만 명이 넘는다. 대통령은 전쟁보다 참혹한 현실에 직면한 국민의 삶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 한다. 과연 박근혜 정부가 그런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잣대는 세월호 참사를 대하는 정부 태도에 비언하다. 네, 석간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